68세의 정희는 긴 세월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딸 하나를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집은 너무 넓고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주말이면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딸은 직장 생활에 육아에 치여 늘 바빴고 정희는 그런 딸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정희는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정우를 만났습니다. 72세의 정우는 정희보다 4살 위였습니다. 그 역시 배우자와 사별한 지 오래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나간 상태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묘하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처지, 신앙까지 공유하는 사이. 대화가 편했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정우는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도 후했습니다. 정희의 딸도 처음에는 재혼을 반대했지만 정우를 몇 번 만나보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인품도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제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식을 크게 치를 이유도 없었기에 가족들만 모여 소박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희의 딸과 사위, 손주들이 참석했고 정우의 자녀들도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우에게는 전처 소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40대 중반이었고 차남 민호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재혼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정희는 그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경계심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재혼 전 정희와 정우는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는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비는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 사후 받은 보험금과 평생 모은 적금이 있었고 정우 역시 예전에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를 정리하며 받은 돈과 연금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었기에 이러한 경제적 독립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함께 가고 가끔은 근교로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일상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아침에 깨어났을 때 주방에서 나는 커피 끓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정희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정우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낼 때 며칠씩 미루거나 외식비를 정희가 먼저 내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는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할 수도 있는 일이고 부부 사이에 돈 계산을 너무 칼같이 하는 것도 야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도와준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니 잠깐만 빌려줄 수 있겠냐는 정우의 말에 정희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는 적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정우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며 곧 돌려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만난 반려자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곧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리라는 것을. 정희와 정우가 재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정우의 아들들이 부쩍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나 얼굴을 비추던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항상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차남 민호는 고급 한우를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정우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톱을 깎아주고 병원 가는 날이면 꼭 시간을 내서 동행했습니다. 민호 역시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서 술을 따르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효자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들이 올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정희를 대할 때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형식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대답하지만 곧바로 다시 아버지에게만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불편한 것은 그들이 돈 얘기를 자주 꺼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한숨을 쉬었고 민호는 아이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봤고 정희는 그 시선이 자신에게도 향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정희는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데 거실에서 나는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간곡히 부탁하는 듯했고 정우는 난처하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정희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뒤 정우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정우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뒤로도 민수와 민호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뭔가를 속삭이듯 이야기했고 정우는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정희는 그 선 밖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 불편한 것은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데리고 온 날 그녀는 집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품평했습니다. 거실 소파가 낡았다, 주방 가전이 구식이다, 화장실 타일이 오래됐다는 등. 정희의 집은 30년 넘게 살아온 곳으로 비록 최신식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이 집이 허름한 판잣집이라도 되는 양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정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의 체면도 생각해야 했고 괜히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켜 정우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정희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민수의 아내보다는 나았지만 그녀 역시 정희를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 곁에 있는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정우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그 집 여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여자. 그게 나를 지칭하는 말이구나.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철저히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은 요즘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고 정희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에게 재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홀로 이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큰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혼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정희의 물음에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 동업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큰 공경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우에게도 투자를 권유했고 정우는 그 친구를 믿고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정우는 자기 돈으로 한 일이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화가 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친구의 사업이 예상과 달리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투자금을 날리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친구가 정우에게 빌린 돈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우는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자기가 바보같이 당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니 잠깐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정희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도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이렇게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민 끝에 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더 인출했습니다. 정우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고 꼭 갚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정우는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넌지시 언급하면 정우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돈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정우가 또다시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핑계가 달랐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심스러웠지만 차는 두 사람 모두 사용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200만 원을 꺼내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그 뒤로도 정우의 자금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내야 한다, 친구 경조사에 부조를 해야 한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국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 정희는 그때마다 적금 통장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씩이었지만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 금액이 커졌습니다. 정희의 적금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남편 사후 받은 보험금을 조금씩 저축한 것, 식비를 아껴 모은 것, 손주들 용돈 주고 남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 그 돈이 정우의 손을 거쳐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주다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자상했고 정희를 잘 대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함께 나가고 저녁에는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런 정우를 보면 정희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딸은 달랐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딸이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반 사이에 정우에게 준 돈이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급전을 빌려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정우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우의 전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정희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수와 민호 형제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중요한 가족 회의를 해야 한다며 정희에게도 함께 자리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물 정보, 대출 계산서, 전세 시세표 등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하길 자신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40대 중반이었고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재혼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예비 신부 측에서 최소한 전세라도 마련해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본인도 자금이 있기는 하지만 전세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부담하지 말고 새어머니와 함께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부부 사이니까 함께 쓰는 돈 아니냐고.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내 돈으로 남의 자식 집을 사주라고.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딸에게 물려줄 계획이라고 재혼할 때 정우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성 긋고 사는 건가? 아버지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새어머니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 아니냐?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그 정도 도움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활비는 절반씩 낸다고 합의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형제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정희를 몰아붙였습니다. 노인네가 혼자 그 돈을 다 어디에 쓸 건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냐고. 정희는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의 딸에게 물려줄 것이며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그러자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나 보다. 아버지가 이미 그 돈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를 쳐다보니 정우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새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최소 3천만 원은 넘는다고.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형제들에게 갔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다고,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만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차피 이미 쓴 돈도 많은데 조금만 더 보태서 자기 전세금을 마련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니 새어머니가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만약 돕지 않으면 이미 쓴 돈을 당장 다 갚으라고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는 더 내놓지 않으면 갚으라고 협박하다니. 정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아버지와 결혼했으면 아버지 자식들도 가족이니 가족 간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간 뒤 정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우는 다가와 위로하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함께 늙어갈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당장 내일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정우가 자신의 돈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부부 관계가 끝나는 것 아닐까? 이 나이에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정우가 잠들어 있는 사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적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출 한도를 최소로 낮췄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남편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정우가 깨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자 정희는 은행 다녀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우는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흘 뒤 민수의 아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다며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경계심을 가지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자신들도 사정이 어렵다고 재혼하려면 정말 집이 필요하다고 애원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집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며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나이도 많은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민수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의 아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정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정희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편하게 살면서 시아버지 자식들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정희가 시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을 거라는 추측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하지만 민수의 아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호소했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달래보내려 했지만 민수의 아내는 돈을 받아내기 전에는 절대 안 간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정희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제야 민수의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고,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정희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수, 민호, 민수의 아내, 민호의 아내까지. 그들은 돌아가며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했습니다. 때로는 애원하는 투로, 때로는 협박하는 투로. 정희는 결국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오는 문자들. 내용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정희가 정우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둥, 정희 때문에 가족이 파탄났다는 둥, 심지어 정희의 딸까지 거론하며 모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음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정우를 만나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재혼할 때 약속은 다 어디 갔느냐고. 정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식들이 너무 조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딸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식들은 좋고 어머니는 나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쓰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냐고. 정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하자고.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러면 정우에게 자신의 재산 일부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억울했습니다. 딸은 변호사를 만나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정희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의 자녀들이 정희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중 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4사 용지 여러 장에 걸쳐 출력된 거래 내역을 보고 정희는 경악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총 4,8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인출한 것도 있었지만 정우가 몰래 인출한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해 보니 정우가 정희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러 차례 무단으로 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비밀번호를 생일로 설정해뒀는데 정우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정희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에도 정희가 집에서 메모해둔 새 비밀번호를 몰래 확인해 또다시 인출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희는 인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출된 돈 중 상당 부분이 민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민수가 전세 계약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는 이미 정희의 돈으로 전세 계약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집에 찾아와 추가로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민호의 계좌로도 수차례 송금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은 민수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와 자동차 구입 비용을 댔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정우를 다그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들이대며 해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재혼하기 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전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금도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우가 재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에게 적금과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함께 살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민수와 민호도 아버지의 재혼을 찬성한 이유가 같았습니다. 새어머니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건가?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희를 좋아했다고 함께 늙어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압박이 심해졌고 어쩔 수 없이 정희의 돈을 쓰게 됐다고.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정우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딸은 분노했습니다. 당장 고소하자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정희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와 딸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정우를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거래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검토한 뒤 충분히 입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부간 재산 문제는 복잡한 만큼 민사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희는 그 길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사연을 듣고 이것이 전형적인 노인 학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혼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혼인 무효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민수가 이미 그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해버렸다면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희는 그래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노인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정우와 그의 자녀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민수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정희의 딸까지 문제 삼겠다고. 정희가 재혼하면서 받은 혜택들을 다 계산해서 청구하겠다고.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혜택을 받았다는 건지 되묻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절반씩 냈고 오히려 정희 쪽이 더 많이 부담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달리 차분한 어조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서로 양보하고 합의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는데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고. 민호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정희가 아버지를 학대했다고 반대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희는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가해자들이 오히려 반격을 하다니.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고 통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정우가 몰래 인출할 때 사용한 ATM의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우가 정희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인출한 부분은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와 민호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이니 같은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우와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정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와 민호 그리고 그들의 아내까지 총 4명이 몰려왔습니다. 정희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한 불효녀식 계집이라고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민수는 이웃들에게까지 정희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웃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했고 민수 일가에게 해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경찰에게도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한 사람이 저 여자인데 왜 우리를 내쫓느냐고. 경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소는 정당한 법적 권리이고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만약 계속 이러면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민수 일가는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정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경비실에 부탁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전날 저녁 민수 일가가 소란을 피운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것도 유용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잘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우는 점점 초췌해져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민수나 민호와 대책을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정우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희의 딸은 어머니가 혼자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당분간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정희의 집으로 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민수 일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 친한 교회 집사들에게 연락해 정희가 남편을 고소한 불효부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권유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까지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기독교인답게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교회 사람들에게 정확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돈을 몰래 인출해 전처 자녀들에게 준 일,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일, 민수 일가가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일.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교인들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정희를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주변에서 봤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노년에 재혼한 뒤 재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가까운 몇몇 교인들은 여전히 정우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희가 너무 가혹하다고 남편을 형사 고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난했습니다. 정희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마음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희와 딸은 긴장한 마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우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우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합법적인 부부이고 부부의 재산은 공동 재산이므로 정우가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희가 먼저 동의하고 준 돈도 많았으므로 이것을 절도나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희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재혼 씨 두 사람은 명확히 재산을 분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희가 준 돈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정우의 거짓말에 속아 빌려준 것이고 정우가 몰래 인출한 돈은 명백한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정우가 정희 몰래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우 측은 정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정희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생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정우가 추측해서 알아냈고 나중에 바꾼 비밀번호도 몰래 메모를 훔쳐봐서 알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정희가 비밀번호를 메모해둔 수첩이 정우의 방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정우는 재혼 전부터 이미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정희의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의 재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이유가 새어머니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수가 이미 두 번째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세집은 가계약만 한 상태였고 본계약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그 돈까지 정희에게서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정희가 고소하지 않았다면 민수는 정희의 남은 적금까지 모조리 털어갔을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수와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민수가 정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정우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정희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후회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사기 및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정희에게 인출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희는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받은 돈은 정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반발했지만 법원은 정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민수가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돈은 즉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할 상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결국 전세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정희에게 반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재혼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에게 받은 돈을 갚기 위해 자동차를 팔아야 했고 아이 학원도 끊어야 했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지켜보며 민호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되었고 법원은 정우의 책임을 인정해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정우는 민수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냉대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돈 문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냉정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정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아 민수에게 보냈습니다. 정우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우와 민수, 민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었고 민수와 민호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정우는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정희에게 송금하기로 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1,500만 원을 정희에게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결국 잃어버린 돈의 절반 정도만 돌려받았습니다.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희는 좌절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없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희의 노후 자금은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의 생활이 불안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지만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끊고 옷도 사지 않고 모든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냉난방도 아껴 쓰고 장을 볼 때도 할인 상품만 골랐습니다. 70세를 앞둔 나이에 다시 절약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해 공공시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노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 재혼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혼하더라도 경제는 철저히 분리해야 하고 통장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되며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희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며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겼고 어떤 이는 재혼한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희는 이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 이름은 늦깎이 파이터였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배우는 모임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점점 늘어났고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정희는 모임의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한편 정우와 그의 자녀들은 파탄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수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었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병원비조차 제대로 대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재혼에 실패한 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며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버지를 이용해 노인을 사기친 사람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아이의 양육권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이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가족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정희의 딸은 어머니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어머니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더욱 자주 찾아뵙고 생활비를 보태드리려 했지만 정희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노인 모임 활동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순종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특히 돈 문제에서는 철저했습니다. 늦깎이 파이터 모임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와 경제적 착취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고 정희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이것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놓았습니다. 재혼의 달콤한 시작부터 배신의 순간, 법정 투쟁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정희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방송 이후 정희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노인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정희는 가능한 한 모든 연락에 답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노인 재산 보호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재혼 시 주의사항, 재산관리 방법, 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 등을 담은 책자였습니다. 이 책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 배포되었고 많은 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공공 일자리에서 일했고 강연료로 받는 소액의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희는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고 충동 구매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 내역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재산을 통제력 밖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희의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강해진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딸은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외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희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자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병원 앞에서였습니다. 정우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정우는 정희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노인이 한 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정우는 미안하다는 말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여 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었구나. 정희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노을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재혼, 70세에 맞이한 이혼. 그 사이에 겪은 배신과 고통, 투쟁과 승리. 그 모든 것이 정희를 더 강하게,